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만 이혼법에 관한 아주 중요한 변화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법조항 몇 개 바꾸는 수준이 아니고요. 결혼 생활의 마무리부터 가족의 미래까지 정말 모든 걸 뒤흔들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이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 생활이 끝났을 때 법이 과연 어디까지 개입해서 공정하고 또 원만하게 헤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지금 대만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논쟁의 핵심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래된 법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혼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 시작은 바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습니다. 기존의 법이 이혼하려면 꼭 누가 더 잘못했나를 따져야 했거든요. 이걸 유책주의라고 하는데 헌재가 바로 이 제도의 일부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 즉 위헌이라고 딱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명확해진 거예요. 더 이상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따지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혼 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깨졌다는 그 현실 자체를 법이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정말 이혼 절차에 대한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돈 문제, 사는 집 문제, 가족에 대한 의무까지 안 건드리는 부분이 없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쟁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부양료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번 개정안에 아주 새로운 개념이 하나 툭 튀어나왔는데 바로 이 지점부터 양측의 의견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개념이 바로 이 보상적 성격의 부양료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존의 부양료가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도와준다는 느낌이었다면 이건 완전히 달라요. 결혼 생활 동안 예를 들어 육아나 가사 때문에 자기 커리어를 포기하고 경력이 단절된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포기한 기회와 미래소득, 그 경제적 희생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개념이에요. 어때요? 그럴듯하죠?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에 이 보상적 부양료를 받던 사람이 재혼을 했어요. 그럼 그 돈을 계속 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여기서 국회의원들 생각은 당연히 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건 과거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니까 재혼이랑은 상관없는 일종의 빚이라는 거죠. 그런데 법무부 생각은 다릅니다. 아니다. 재혼하면 새로운 배우자한테 부양받을 의무가 생기지 않느냐. 계속 주면 이건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정말 흥미롭죠? 한쪽은 이걸 과거의 빚으로 보고 다른 쪽은 미래를 위한 지원으로 보는 아주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자,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파탄주의 이혼의 딜레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누구 잘못인지 따지지 않고 관계가 파탄 났으면 이혼할 수 있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 기준으로 일정 기간 별거가 제시됐는데 여기서 아주 골치 아픈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를 별거로 인정해 줄 거냐는 거죠. 이게 말은 쉬운데 법정에서 저희 따로 살았어요 라고 증명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냥 주소지가 다르면 그칠까요? 그럼 같은 아파트 다른 층에 사는 건요? 아니, 한 집에 살면서 각방 쓰는 건 별거가 아닐까요? 주말 부부처럼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내는 건 또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정말 파고들수록 복잡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별거 기간을 계상하는 방법을 두고 두 기관이 완전히 다른 안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5년이란 기간 안에 총 합쳐서, 즉 누적으로 3년 별거했으면 된다는 좀 유연한 안을 제시했어요. 반면에 사법원은 아니다, 무조건 중단 없이 연속으로 3년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언뜻 보면 법무부 안이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법원이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한번 보죠. 첫째, 누적 방식은 증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별거했고 재작년엔 한 달, 이런 식으로 흩어진 기간들을 법정에서 일일이 증명하는 건 정말 악몽 같다는 거죠. 둘째, 오늘 하루는 별거한 날인가 아닌가를 두고 끝도 없는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외 사례를 봐도 거의 대부분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연속 기간을 쓴다는 겁니다. 결국 사법원은 이 누적 방식이 이혼 소송을 더 복잡하고 힘들게 만들 뿐이라고 우려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쟁점입니다. 어쩌면 가장 감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취약계층 보호, 즉 누구를 먼저 챙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부양해야 할 가족은 많은데 돈은 한정되어 있다면
법은 누구의 손을 먼저 들어줘야 할까요?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안에 보면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와 또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부양 의무를 같은 1순위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이와 부모가 동급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전혀 돌볼 수 없는 3살짜리 아이와 어느 정도 자립에 가능하실 수도 있는 65살 부모님에 대한 책임이 정말 똑같은 무게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사법원이 또다시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섭니다. 인용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는 무조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와 부모를 같은 선상에 놓는 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흐리는 일이라고 비판하는 거죠. 법이 아이가 먼저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팽팽한 논쟁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하면서도 현실적인 법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3가지 핵심 쟁점으로 다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부양료 문제. 과거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재혼으로 끝나는 게 맞느냐? 둘째, 별거 기간 문제. 증명은 어렵지만 유연한 누적 방식이냐? 아니면 명확하지만 덜 유연한 연속 방식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양 순위 문제. 법이 미성년 자녀를 다른 가족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느냐? 이 3가지 쟁점 모두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뜻이겠죠. 결국 이 모든 논쟁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가족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법은 어떻게 그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 하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법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사회의 가족, 그리고 관계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논쟁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